우리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삶의 활력은 조금씩 사라졌다. 걷는 동안 뇌에는 싱싱한 뉴런이 탄생한다. 뇌의 나이가 어려지는 것이다. 걷는다는 건 가장 자연스러운 나로의 귀환이다. 발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회복, 그 첫걸음이 오늘의 나를 바꾼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그동안 채널에서 걷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로운지를 이야기하는 책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할 책은 걷기의 효용을 넘어 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걸어야 하는지, 또 내 발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걸을 때 좋은 신발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이케다 미쓰우미의 걷는다입니다. 저자는 경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가락이 자유로운 신발을 신고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2년 뒤 그는 깨닫게 됩니다. 몸도 머리도 놀랍도록 가벼워졌다는 사실을요. 그때부터 그는 걷기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뇌과학, 인류학, 도시학, 의학을 넘나들며 걷는다는 것은 곧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임을 탐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저자는 신발이 우리의 감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주목합니다. 뒤꿈치와 앞꿈치의 높이가 같은 제로드롭 신발, 맨발처럼 발가락이 자유로운 베어풋 슈즈가 인간이 본래 설계된 방식대로 걷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좋은 신발이란 발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감각을 되찾게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인상적입니다.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먹고, 앉아서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컨디션이 나빠진 역사는 곧 앉게 된 역사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발끝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데요. 걷는다는 결국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걷기가 우리 뇌와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떤 신발로 걸어야 하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걷는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왜 인간은 걷는가? 계기는 한 신발이었다. 바로 발가락이 자유로운 신발. 2년 정도 신었더니 그동안 패션에만 신경 써서 산 운동화와 구두는 불편해서 신을 수 없게 됐다. 걷는 게 이렇게 즐거웠던가? 신체도 머리도 늘 가볍다. 신발을 연구해보고 싶다. 걷는 수단을 사유해보고 싶다. 이런 가뿐한 감각이 그저 나만의 착각인지 아니면 과학적 메커니즘이 있는 결과인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애초에 인간은 무엇 위해 걸었던 걸까? 인류는 지구상에서도 특이한 능력을 지닌 동물이다. 효율적인 두발 걷기로 경이로운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 무심코 걸어왔는데 그 행위 자체에 깊은 세계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경제 발전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과정이었을 텐데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활력이 채워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기술 발달의 혜택 속에 머리와 손만 쓰면 되는 일이 점점 늘어났다. 모두가 어느샌가 온몸을 쓰지 않은 일상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무언가에 홀린 듯 빼앗기고 있는 본래의 신체 감각을 되찾고자 산에 들어가고 자연 속을 거닐고 강을 따라 걷게 된 게 아닐까? AI든 이동수단이든 나의 위기감 따위와는 별개로 눈부신 진화를 거듭할 테고 과학기술은 언제나 그 시대 인류의 삶의 방식을 정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동 혹은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나는 관심이 갔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제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미래를 인간의 신체 감각이라는 관점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게 된 시대에 들어섰다고. 인간의 행복은 동물로서 쾌조의 상태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감각은 몸의 느낌과 때려야 뗄 수 없다. 몸의 쓰임을 빼앗아가기만 하는 사회 시스템은 오래갈 수 없으며 머지않아 틈이 벌어져 모순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생물의 설계는 적어도 20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존 레이트가 지적하듯 수렵 채집시대 이래로 인체에는 특별히 이렇다 할 업데이트가 없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한다면 어떻게 몸 본연의 감각 유지와 양립할지가 동전의 앞뒤면 같은 쟁점이 되지 않을까? 답을 찾는 일은 인류의 역사를 되짚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류가 무엇을 이뤄왔는지 더듬어 보는 것이다. 그렇게 도달한 대답은 인류를 인류답게 만든 직립이족 보행이었다. 우리는 걷지 않게 되었다. 걷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걷기 이외의 모빌리티, 이동수단은 한때의 개발 열기가 한풀 꺾이긴 했어도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며 이동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모빌리티 기술을 이야기할 때도 미래 도시상을 그릴 때에도 정작 인간 스스로에 대한 이동이라는 본질 시각이 쏙 빠져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는 발에 흥미가 생겼다.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해부학자로서 가장 주목했던 것이 바로 발의 구조였다고 한다. 그동안 내 발에 너무 무관심했음을 깨달은 것은 신발이라는 테크놀로지를 깊이 파고들 때였다. 신발은 분명 인류사의 혁신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몸의 감각을 빼앗아온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다. 나 역시 이번 취재를 이어가기 전에는 알 길이 없었다. 도시화 시대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얼마나 길들여지고 생명력이 깎여 나갔는지. 그러니까 문명을 버리고 수렵 채집 시대로 돌아가자고 말할 생각은 없다. 근본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메시지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느새 걷지 않게 되는 지금의 사회구조에 무심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피로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운동 부족을 극복하자고 불쑥 마음먹고 운동 프로그램이 온갖 마케팅 경쟁 속에 펼쳐지고 유행의 물결과 사이클에 휘둘리는 이 무한 루프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보다 근원적으로 인류 700만 년 역사의 시간축을 되돌아보고 산업혁명 이후라는 고작 0.01%에 불과한 근현대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급속히 잃어가고 있는 것, 그러나 정말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쫓아가 보았다. 이 책을 다 읽을 즈음에는 분명 여러분도 여기에 공감해 주시리라 믿으며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걷는다는 것은 존귀한 일이라고. 걸으면 뇌는 어려진다. 근 10년 동안 걷기와 뇌의 상관관계를 해명하는 수백 개의 연구 논문이 쏟아졌다. 그중 미국 다트머스 대학 인류학 교수 제레미 데실바는 저서 퍼스트 스텝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보행은 뇌를 변화시킨다. 나아가 보행은 창의력과 더불어 기억력에도 영향을 준다. 기억력을 언급하는 이는 데실바뿐만이 아니다. 운동하시는 뇌의 저자이자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존 레이티, 운동하는 뇌는 왜 운동을 원하는가의 저자이자 스웨덴 정신과 의사 안데르스 한센도 같은 지적을 한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가 가장 주목하고 발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연구 성과가 바로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인 해마에 관한 연구다. 해마의 학명은 히포캄포스다.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타고 다니는 반마 반어괴물 히포캄포스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그렇게 지어졌다고 한다. 해마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소 속도는 매년 1에서 2% 정도다. 그 때문에 우리 뇌는 사물을 기억하는 걸 점점 어려워한다. 그런데 자주 걸으면 해마의 부피 감소 속도를 억제할 수 있고 그걸 넘어 부피를 더 키울 수조차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연구가 2011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과 피츠버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다. 연구팀은 55세부터 80세까지 1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년간의 운동 도입 실험을 했다.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주 3회 워킹을 다른 한쪽에는 스트레칭 체조를 시키고 그 효과를 비교했다. 워킹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였다. 처음에는 10분 걷기로 시작해 매주 5분씩 시간을 늘려 7주 차에는 40분 걷기를 했다. 그 뒤로는 프로그램 종료까지 매회 40분간 걸었다. 피험자마다 심박계를 장착해 운동 강도를 관리했고 매번 워킹 전후에는 워밍업과 쿨다운을 위해 약 5분씩 스트레칭을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워킹 그룹의 해마는 무려 약 2%나 부피가 늘어났던 것이다. 대조적으로 스트레칭 그룹의 해마는 1.4% 축소했다. 이 2%라는 부피 증가 수치는 걷기가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해마 축소를 막고 오히려 해마를 성장시켰다는 것인데, 즉 걷기에는 나이를 1, 2세나 어려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해마 중에서도 특히 앞부분에 성장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사실이다. 이 부위는 공간기억 획득에 관여하며 나이 들수록 특히 위축되기 쉬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실제로 피험자의 기억력이 향상되었음도 확인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걷기를 통해 증가한 해마의 부피는 혈액 속 BDNF,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로 불리는 물질의 증가와 관계가 있었다. BDNF는 뇌의 영양소와 같은 물질로 존 레이트는 뇌의 슈퍼 영양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영양제가 해마 속에서 작용해 새로운 신경세포, 뉴런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걷는 동안 해마의 작용으로 싱싱한 뉴런이 차례차례 탄생한다고 생각해보라. 최근의 연구들은 해마가 기억 기능뿐만 아니라 감정 기능도 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뇌에서 처리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일단 해마로 보내진다고 한다. 감정의 밸런스도 정보 처리도 해마가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우리 몸은 걷기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를 이어받았다. 그렇기에 걷는 인간의 뇌는 저절로 단련되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을지 모른다. 한때는 나이 들면 뇌가 쇠약해지는 과정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뇌의 해마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도쿄대학의 히사스네 다스히로 박사는 20세기엔 성인이 되면 뇌의 뉴런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고 줄곧 믿어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노화의 인지기능 저하가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님을 새로이 발견했다. 히사스네 박사는 주 3회 15분 이상의 워킹을 하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35에서 40% 억제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걷기에는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엎을 정도의 힘이 숨어 있었다. 걷기의 5가지 효과. 걸으면 뇌가 단련되고 창의력도 높아진다는 효과는 예나 지금이나 강조되어 마땅하다. 그런데 걷기의 효과 중에서 그보다 더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있다. 하루에 10,000보씩 걷자. 올바른 걸음걸이의 핵심 요령, 걷기를 생활화하자. 바로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주장이다. 이 점은 수많은 실증적 근거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덜 걷는다는 문제의식과 죄책감을 품고 있는 한 몇 번이고 잡지 표지를 장식할 주제다. 걸으면 혈당과 혈압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장수한다. 이런 효과를 증명한 논문들을 소개하자면 끝이 없다. 그렇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므로 취재를 토대로 주요 논문 중에서 5가지 효과를 골라 정리해보았다.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인간이라는 동물은 걷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1. 걸으면 혈당과 혈압이 떨어진다. 장시간 앉은 자세를 가벼운 워킹으로 20분마다 끊어주는 것만으로 식후의 혈당치와 인슐린 수치가 큰 폭으로 저하되는 것이 밝혀졌다. 혈당치뿐만 아니라 혈압도 내려간다. 주 150분 걷기를 3개월 계속하는 것만으로 혈압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 2. 걸으면 오래 산다. 걸으면 인간은 장수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말 그대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 150분 걷기를 실시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3.4에서 4.5년의 수명 연장이 기대된다는 것을 알아낸 연구가 있다. 또 유럽의 어느 연구에서는 매일 20분의 산책을 하면 비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걸으면 암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매일 걸으면 특정 종류의 암과 심장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도 밝혀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걷기나 기타 운동이 폐경후 여성의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 7시간 이상의 걷기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14% 낮아졌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전체적인 신체 활동, 가령 러닝, 웨이트 트레이닝, 워킹은 각각 관상동맥 질환 위험 경감과 관련이 있고 특히 고강도 운동은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걷는 속도도 중요한데 빠른 속도 시속 4.8에서 6.4km로 걸으면 총 운동량에 관계없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발표된 미국의 남성의 심장병 발생에 관련된 운동의 종류와 강도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86년에서 1998년까지 44,452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의 양, 종류, 강도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특히 빠르게 걷기 시속 4.8에서 6.4km가 효과적이었고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걸으면 심장병 위험이 18% 감소했다. 4. 걸으면 불면증이 개선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운동 습관이 없는 건강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걷기가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총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를 낮춰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천천히 걸으면 그만큼 코르티솔이 약간 감소한다. 반면 빨리 걸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주어져 코르티솔이 상승하지만 운동 종료 후 보통 상태로 돌아와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된다. 이처럼 코르티솔 분비를 적당히 자극하면 스트레스 관리와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 5. 걸으면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 2010년 미국의 연구에서 매일 걷기 등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는 여성은 뇌졸중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논문에서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루 20에서 30분간 빨리 걷기로 인해 뇌졸중 위험이 27% 저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어떤가? 바이오메카니스 연구자인 케이트 보먼이 걷기는 슈퍼푸드라고 말한 것처럼 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신체 활동을 기술 발달과 도시화가 인간에게서 빼앗았고 인류가 걷는 시대는 점차 과거의 일이 되고 있다. 논문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읽어가며 내가 느낀 점은 어쩌면 사람은 걸으면 건강해진다의 반대였다. 사람은 걷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더 눈에 띄었던 것이다. 나의 장대한 가설은 이렇다. 우리는 오늘날 도시화라는 인체 실험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가설로 파악하면 지금의 모든 현상이 순조롭게 이해된다. 즉, 걷기가 플러스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체의 부조화라는 마이너스를 제로로 되돌려주는 양상에 가깝다. 앞서 언급한 스웨덴 정신과 의사 안데르스 한센은 이렇게 지적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냥도 채집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움직임이 적은 현대 생활은 인간 본연의 성질을 망가뜨리고 인류라는 종의 존속을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다. 두 발로 걷는다는 기적.
발은 정밀기기. 초점을 발로 돌려보자. 부검이기도 했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발의 구조였다. 발은 인체공학상 최고의 걸작이자 예술 작품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발뼈의 개수는 좌우 앞에 무려 56개, 전신의 뼈 개수가 206개니까 그 4분의 1이 발뼈라는 계산이다. 뼈의 개수가 많은 만큼 관절과 근육의 수도 그만큼 많다. 다시 말해 발은 세세한 부품이 대량으로 설치된 하드웨어다. 거기에다 착지할 때는 충격을 흡수하고 지면을 박차할 때는 단단해지는 복잡한 정밀 기기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아치다. 달릴 때는 체중의 2배 되는 하중이 신체에 가해지는데 그 충격을 아치와 발목만으로 54%나 흡수한다고 하니 놀랍다. 평소 자신의 발을 물끄러미 관찰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천천히 바닥을 밟아보자. 발이 서서히 크고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미세한 움직임이 용수철이 되어 평상시 걸을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해준다.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충격이 더 직접적으로 무릎과 허리에 전해져 부담이 늘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발은 센서 역할도 한다. 인체에서 유일하게 대지와 연결된 감각기관이자 정교한 하드웨어로서 발이 취득하는 정보는 상상 이상으로 다방면에 걸쳐 있다. 압력, 진동, 발바닥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 같은 물리적 자극을 통해 얻은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여기에 시각 등을 융합시킨 방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우리 몸은 쓰러지지 않게 균형을 잡는다. 차갑다, 따뜻하다라는 온도 정보를 뇌에 전달해 우리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젖었는지 아닌지의 정보도 그렇고 통증을 느끼는 신호 역시 뇌로 전달된다. 혼조 다스쿠 교수가 언급했던 발을 움직일 때의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느라 뇌가 쫓기는 감각이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흔히 피아노를 치면 손가락을 쓴다는 면에서 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들 말한다. 반면 발가락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처리하는 뇌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 발을 얼마만큼 경시하는지, 달리 말하면 발가락을 얼마나 꼭꼭 묶어 속박하고 있는지를 새삼 알 수 있다. 2024년 여름 나는 도쿄 다카오산을 방문했다. 맨발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널리 알리는 영국 신발 브랜드 비보 베어풋을 일본에 들여온 관계자들과 맨발로 산속을 걷기 위해서다. 현대 신발에는 기능성이 투입되어 있다는 대전제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비보 베어풋 디렉터 고미네 히데유키는 이렇게 말했다. 기능성의 예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높여주는 기능인 지금 유행하는 두꺼운 밑창 쿠션도 그렇고 지면으로부터 전해지는 차갑다는 정보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 실제로 맨발로 땅을 디딘 순간 위화감이 들었다. 눈으로 얻은 정보와 발바닥으로 느낀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전날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웅덩이는 안 보여서 약간 축축한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땅 위에 맨발을 올려놓자마자 발바닥이 알려주는 흙의 감각은 시각이 주는 이미지보다 훨씬 푹 젖어 있었다. 하버드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존 레이티의 말처럼 나 또한 야생의 신체 감각을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존 레이티는 맨발로 뛰는 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바닥이 두껍고 구부러지지 않는 신발은 발한테서는 고유의 수용 감각을 빼앗고 뇌와 신경회로한테서는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를 지휘해온 정보 수집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빼앗았다. 뇌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발바닥 감각을 토대로 다음의 신체 움직임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 울퉁불퉁한 땅에 발을 내디딜 때 뇌는 발의 착지를 예측해 준비를 갖추고 필요한 근육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낙상을 막는다. 이런 뇌의 예측을 피드포워드라고 한다. 그런데 바닥이 두껍고 잘 구부러지지 않은 신발에 익숙해지면 뇌의 감각 정보가 충분히 피드백되지 않고 그 결과 뇌는 지면의 상태나 신체의 미묘한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피드백 정보가 오랫동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각과 경험을 통한 적절한 피드포워드 제어를 발휘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산속을 한참 맨발로 걷다 보니 차츰 눈과 발로부터 얻어지는 각각의 정보가 뇌 속에서 맞아떨어지는 감각이 들었으며 이는 신기하고도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더 재밌는 것은 땅 위로 고개를 내민 채 제멋대로 꾸불꾸불 뻗친 나무 뿌리를 밟았을 때였다. 내 발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발가락부터 발 전체의 형상까지 저절로 나무 뿌리 모양을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 마치 뿌리를 움켜쥐듯이 서 있었다. 바닥이 딱딱하고 두툼한 전형적인 등산화였다면 그럴 수 없다.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지면과 점으로만 맞닿기 때문에 몸이 휘청휘청하고 안정되지 않는다. 발바닥에서 오는 감각이 차단돼 뇌가 밸런스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받기 어려운 탓이다. 더구나 딱딱한 신발은 균형을 잡기 위한 발의 유연한 움직임마저 방해한다. 이에 반해 맨발은 면으로 대지와 접할 수 있다. 발바닥이 입력된 감각으로 충분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신체가 안정되고 다리와 허리 근육에도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요는 이러하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이나 유리파편 따위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기능 이상의 것들, 말하자면 과잉 스펙의 기능성이 우리가 인식할 새 없이, 아니 거의 알지 못한 채로 현대의 신발에 탑재되어 있다. 그렇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본래 신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채 걸어다니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순간은 고민의 히데유키 디렉터의 맨발을 봤을 때였다. 현대인의 그것과는 모양이 전혀 다르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단련된 흔적이 역력했고 동행한 카메라맨 한 명도 숨을 삼켰다. 나중에 그는 저런 발은 처음 봤다고 속삭였다. 신발 사이즈가 크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발 전체가 입체적으로 커다랗고 땅을 움켜잡는 근육이 탄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문득 호기심이 일어서 맨발의 민족에 관해 조사해보기 시작했다. 맨발로 생활하는 부족이나 집단의 사진들을 살핀 결과 고민의 맨발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현대인과는 전혀 다른 발 모양이 잇따라 눈에 들어왔다. 예를 들어 1905년 필 호프만 박사는 일찍이 미국 정형외과 저널에 맨발인 사람과 신발을 신은 사람의 발 비교 연구에서 얻은 결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표했다.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이 저절로 확장돼 신체의 안정성이 향상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무엇보다 사진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현대인의 발과는 전혀 닮지 않은 강력함을 간직한 발바닥이다. 역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발에 대해 지나치게 무심하다. 이 정도의 정밀 기기로 타고난, 다시 말해 인체의 기적이라고 해야 할 발을 가둬버린 신발만 밤낮으로 신고 다니니 말이다. 우리의 발은 망가져 있다. 현대인의 발이 망가져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신발이 많아요. 알트라를 일본에 들여와 발과 슈즈의 바람직한 방향을 알리고 있는 후쿠치 다카시는 운동 퍼포먼스 및 스포츠 의학 전문가로서 러닝, 워킹 전문점을 전국에 운영하고 있다. 그도 비보 베어풋 디렉터 고민의 히데유키와 같은 말을 했다. 이는 내가 걷기를 주제로 취재해온 과정에서 흥미롭게 느낀 견해 중 하나였다. 말하자면 신발이 깁스 혹은 코르셋처럼 만들어져 있다는 관점이다. 우리의 발이 생각 이상으로 약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능성이 겹겹이 쌓인 신발만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바닥 장심, 아치가 망가져 있는 발을 전제로 마련된 기능이 있다. 아치 서포트다. 이는 발밑에서 강제로 아치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하지만 아치를 아래에서 억지로 밀어 올릴 경우 원래는 자유롭게 움직여야 할 수많은 발의 관절들이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한쪽 발에는 무려 33개의 관절이 있으며 이것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말이다. 거기에서 파생해 이번에는 신발의 미드풋 부분이 비틀리지 않게 신발 밑창의 아치 부분을 단단히 고정해주는 생크가 삽입되기 시작했다. 아치 서포트로 발 관절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발의 미드풋 부분만 비틀려버리면 발이 아파지기 때문이다. 생크라는 구조물이 처음 발명된 것은 구두에서였다.
부드러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종족부가 꺼져내려 형태를 유지할 수 없기에 구조상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러닝 워킹용 스포츠 슈즈나 운동화의 경우 생크가 고정이라는 기능은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평소 신는 신발 앞부분과 뒤꿈치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한번 비틀어 보자. 원래는 비틀리는 편이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발 자체도 자유롭게 비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마치 논리를 짜맞추려는 듯이 혹은 현대인의 발이 약화됐다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는 듯이 러닝화에 마저도 생크를 넣어 단단히 고정해버렸다. 그러니 웬만한 신발은 비틀리지 않는다. 이것이 현대의 신발이 코르셋처럼 만들어져 있다고 표현한 이유이다. 당연히 그러한 신발은 망가진 발을 일시적으로 서포트해 주므로 걷기 편할 수는 있지만 결코 발이 강해지는 일은 없다. 아무도 어깨 관절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동차와 배달앱, 우버이츠 같은 테크놀로지가 걷기를 저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다. 안 걷는다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대의 신발이라는 테크놀로지는 다르다. 자신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나 걷기를 저해하고 있다. 이 점이야말로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대형 슈즈 브랜드가 본래 마주했어야 하는 진짜 문제는 좁은 신발 악호였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발가락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는 최소한 엄지발가락이 자연스러운 위치에 오도록 신발을 재설계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면 무지외반증, 편평발 등을 예방해 인간이 자신의 발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더 길게 보면 망가진 발을 전제로 한 신발 따위는 만들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역시 대형 브랜드가 그런 신발을 세상에 내놓는 일은 없었다. 적어도 신진 주자들의 기세가 보통이 아님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인류학자 제레미 데실바는 내가 도달한 하나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한마디를 단적으로 던지고 있다. 인간은 아치의 손상, 무지외반증, 발가락 첫째 마디가 구부러진 질환인 망치 족치, 발목의 전하 경비 인대 손상 등 이런저런 발의 불편함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더구나 발의 대부분은 신발,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한 테크놀로지에 의해 악화된다. 이렇게 발과 신발에 대한 내 인식이 바뀌고 있을 무렵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때마침 알트라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백스테드가 약 10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2년 이상 신는 동안 내게 걷기의 즐거움을 알려준 신발의 부모다. 당장 그에게 연락을 취한 건 말할 것도 없다. 우연한 타이밍은 만남으로 이어졌다. 현대 신발에 얽힌 의문을 품고 그들의 창업 이야기를 들었다. 더없이 알맞은 인물을 인터뷰한 셈이다. 브라이언 백스테드와의 대화는 걷기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여정이 된다. 신발이 바뀌면 걷고 싶어진다. 신기하게도 맨발로 걷는 느낌이 드는 베어풋 슈즈를 신는 것만으로 잠깐 밖을 걸어보고 싶어진다. 아래의 신발 고르는 법을 정리해 두었다. 1. 발 모양에 맞는 디자인. 신발 앞코가 발의 가장 넓은 부분에 맞아야 한다.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가락이 펼쳐져 발의 균형을 유지하고 본래의 아치 기능을 서포트하며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 발가락이 자유로우면 땅을 움켜쥐며 걷게 되는데 그 감각이 최고로 기분 좋다. 더불어 신발이 자유로이 휘거나 비틀릴 정도로 유연한 것이 바람직하다. 발의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지표면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높아진다. 2. 평평함, 제로드롭. 굽이 높지 않고 밑창이 수평인 제로드롭 신발은 발목과 종아리에 자연스러운 기능을 이끌어내 보다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유도한다.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 부위로 근육을 올바르게 쓰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현대의 딱딱한 노면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로 밑창이 얇아야 좋은지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발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베어풋 슈즈를 취급하는 전문점에서 진단받는 것이 가장 좋다.
쿠션 등 기능성을 덜어낸 미니멀리스트 슈즈를 체험하고 싶다면 적응을 위해 짧은 시간부터 걸어보며 서서히 활동 시간을 늘리면 좋다. 3. 패션성. 신발은 패션성도 버릴 수 없다. 평소 복장에 어울려야 손이 간다는 점이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일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다룬 알트라, 비보 베어풋, 제로 슈즈 외에 캠퍼, 머렐 등의 대형 브랜드 중에도 제로 드롭 신발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찾아보자. 베어풋 타입의 가죽 신발도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다. 신체를 자연스러운 위치에 두다. 신은 우리 발을 창조할 때 높은 굽 따윈 주지 않았습니다. 왜 제로 드롭이 중요한가 재차 묻자 대화는 점차 열기를 띄었다. 무릎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워커와 러너의 70%가 매년 어딘가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게 부자연스러운 신발의 영향이라고요? 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일반 신발은 굽이 높아 자세가 무너져 버려요. 신체를 자연스러운 위치에 두는 것이 등과 무릎을 살리는 길입니다. 브라이언은 그렇게 어조를 높였다. 듣고 보니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의 굽이 높으면 확실히 신체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갈 터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드롭이 높은 신발로 넘쳐난다. 제로 드롭 슈즈가 효과적이라면 왜 그 사실이 퍼지지 않는 것일까? 브라이언은 그 질문에도 기다렸다는 듯 도도하게 대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주요 푸드웨어 브랜드의 드롭은 13년 전만 해도 12에서 14mm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발매되고 있는 신발의 평균 드롭은 7mm입니다. 즉 모든 브랜드가 우리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갑자기 드롭이 제로가 되지는 못하겠죠. 거대 기업은 그리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드롭 슈즈를 수십 년간 계속 만들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로 드롭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발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09년 창업 초기 알트라는 연구 논문으로 그 효과를 증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연구실이나 대학을 통해 진행하려면 수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억울했죠. 돈이 없다는 게. 그도 골든도 당시 아직 20대였고 브라이언 자신은 구남매 중 막내로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오래 기다릴 생각도 없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직접 실시한 조사에서 드롭의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훗날 하버드 대학의 논문에서 높은 드롭이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높여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은 앞서 설명하였다. 사람들의 발을 치유하고 싶다. 그 바람으로 두 사람은 의료 분야가 아니라 신발 회사를 차리는 선택을 했다. 다행히 지금의 알트라에는 전담 의료 코디네이터가 있다. 의사와 협력해 제로 드롭 또는 낮은 드롭이 효과적인지 증명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크게 주장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때마침 어떤 베어풋 슈즈 브랜드가 건강 효과를 과장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신발 업계는 마케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알트라 역시 제3자의 인증을 얻기 위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여타 브랜드들도 그 효과 자체는 이미 알고 있다. 발가락 공간이 넓은 톱박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신발은 발가락을 압박하고 휘어지게 하는데 이야말로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알트라의 가설. 내가 알트라의 독창성에 이토록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제로 드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데에서 멈추지 않고 풋세이프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이 역시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근본부터 되돌아본 작업의 산물이다. 풋세이프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맨발의 형태를 뜻한다. 현대의 신발 형태 슈 쉐이프와 정반대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이름 지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했듯 신발 모양에 인간이 맞추는
즉 좁은 신발 속에 인간의 발을 밀어넣는 현대의 전족이 아니라 인간의 발 모양에 신발을 맞추기 위해서, 또 발가락이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간이 본래의 신체 기능을 다 쓰도록 하기 위해서. 알트라의 가설은 이랬다. 자연스러운 발 모양이 살아있어야 인간의 발에서 가장 소중한 아치 구조가 제 기능을 다한다. 실제로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다. 엄지발가락을 사용하면 발의 안정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발과 다리의 정렬이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아치가 유지된다. 브라이언은 그동안 내가 품었던 의문에 정면으로 답해 주었다. 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치 구조입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신발에서 보이는 과도한 아치 서포트는 애초에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이 내용의 연구는 확실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물론 외부의 근거나 연구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재차 검증을 했다. 동료 기자인 다카하시 도모카가 한 달간 직접 알트라와 비보 베어풋의 푸시에이프 신발을 신고 하루 평균 10,000보, 합계 30만 보를 걸으며 실험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평소에는 하이힐이나 펌프스 같이 뾰족한 구두만 신었던 그녀의 발 모양이 이토록 훌륭하게 변한 결과를 눈앞에 보여주었다. 약간 바깥쪽으로 휘어있던 양 엄지발가락이 자연스러운 위치로 돌아와 두 발을 나란히 놓으면 서로 맞닿을 정도가 된 것이다. 이제는 푸시에이프의 물결이 업계 전체에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중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대외적으로 크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톱박스를 점쳐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단지 푸시에이프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뿐이라고 브라이언은 말한다. 실제로 러닝과 워킹 이외의 분야에서는 이미 인기 브랜드가 등장했다. 버켄스타 크록스가 좋은 예다. 무엇보다 소비자는 솔직해서 이미 제로드롭이나 푸시에이프 신발을 즐겨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베어풋 슈즈의 융성기다. 걷는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은 걷는 존재로 설계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